먼저 우리가 뚱보균, 날씬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뚱보균과 날씬균이 있어서 뚱보균이 많으면 뚱뚱해지고 날씬균이 많으면 날씬해진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. 자, 그렇다면 뚱보균과 날씬균은 실제로 존재하느냐 라고 여쭤보신다면은, 네, 안녕하세요. 약다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사실 제가 일전에 그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그때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오해와 진실인데, 그때 나눴던 강연 내용을 좀 축소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이 프로바이오틱스, 그 유산균, 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. 시장도 커지고 또 관련된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. 그리고 아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사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연구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커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소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 만드시는, 또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때문에,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아져서 먹고 사는 거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. 자,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랑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같은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사실 뭐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환경에 있는 미생물의 어떤 생태계, 군집,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.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중에 이제 어떤 유익균, 그렇죠, 우리가 먹는 유산균 같은 그런 특정 균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좀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,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도 좀 덩달아 좀 커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. 자,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장내 미생물, 그렇죠, 우리는 뭐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고요, 장내에도 미생물이 있고, 또 뭐 두피에도 있고, 우리 몸을 뒤덮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과 같이 이제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.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어떤 세컨 지놈이다, 그렇죠, 그러니까 뭐 제2의 유전자다, 또는 어떤 뭐 6번째 장기다, 그렇죠, 우리가 뭐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미생물이 어떤 우리의 또 다른 장기다,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좋죠, 좋은데 그만큼 중요하다, 뭐 그런 이야기인데,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 미생물이,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, 이 미생물 군집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납니다. 폐혈증 같은 게 생기죠.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. 미생물들은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거죠. 뒤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피부뿐만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이라 하더라도,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공간에 있는 거죠. 그렇죠? 우리가 구강에서 이제 항문까지 그 소화기관이 사실 우리 몸 안쪽이라기보다는 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원기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장내 표면에 미생물들이 붙어 있는 것이지 그 공간에 있는 것이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장내 미생물, 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,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, 뭐 어떤 질환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, 기인한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예전에는 유전적인 요인의 어떤 중요성이 좀 높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이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장내 미생물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죠. 그렇죠? 우리가 환경적으로 뭐 어떤 음식, 뭐 대기, 수질, 뭐 이런 거 다 환경인데,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.
간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뭐 요즘 어떤 유전자 조작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성과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조금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. 하지만 이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다,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보라든지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. 먼저 우리가 뚱보균, 날씬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뚱보균과 날씬균이 있어서 뚱보균이 많으면 뚱뚱해지고 날씬균이 많으면 날씬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. 자, 그렇다면 뚱보균과 날씬균은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게 뭐 명확하게 답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장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 이제 미생물 중에서는 우리의 어떤 대사나 면역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균들이 존재를 합니다. 이제 우리가 보통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균들이 이제 분명 거기 속하겠죠. 뭐 날씬균이라 하면 이제 어떤 비만이나 당뇨, 고혈압 뭐 이런데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균들이 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씬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. 반대로 유해균들은 우리가 뭐 비만균, 뚱보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. 문제는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뚱보균, 날씬균의 어떤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뚱보균 그러면 뭐 피르미쿠테스, 날씬균 그러면 박테로이데테스 뭐 이런 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이 피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는 어떤 특정 균이 아니고요.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의 거의 뭐 한 80-90%는 피르미쿠테스 아니면 박테로이데테스입니다.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이게 하나의 균이 아니라 그 균주 안에 그룹이라는 거죠.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걸 우리가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균들을 다 뚱보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굉장히 다양한 수백 종의 균이 있는데 이들을 다 뚱보균이다, 박테로이데테스에 있는 균들을 다 날씬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거는 뚱보균이다, 그래서 이 균들이 많으면 우리가 뚱뚱해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.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마케팅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하겠지만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죠. 이해가 가시나요? 그래서 우리가 뭐 뚱보균, 날씬균은 뭐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는 뭐 피르미쿠테스, 박테로이데테스 이런 용어를 갖다 붙여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다, 잘못됐다라는 점을 오늘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유산균은 어디에 속하느냐? 유산균도 피르미쿠테스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걸 뭐 뚱보균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유산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결국 유산균도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균이란 얘기죠.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또 우리가 뭐 1세대 유산균, 2세대 유산균, 뭐 3세대 유산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 네,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게 3세대 유산균이어서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유산균은 뭐 그게 어디서 왔든 뭐 식물에서 분리를 했든 동물에서 분리를 했든 뭐 사람에서 분리를 했든 그게 뭐 몇 세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러니까 균들이 여기도 살고 있고 저기도 살고 있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 분리를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걸 쓰는 거지. 이게 뭐 식물성이다, 동물성이다, 뭐 이런 어떤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네, 그 어디서 왔느냐가 그 유산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. 또 이런 1세대, 2세대, 3세대를 뭐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는 1세대, 뭐 프리바이오틱스는 2세대, 3세대는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고
프리바이오틱스고,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냥 프리바이오틱스고,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포스트바이오틱스지, 이게 뭐 1세대, 2세대, 3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또 하나 뭐 인체 유래 유산균이 더 좋다, 이게 정착이 잘 된다,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균주는 사람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에 더 잘 적응을 하고 잘 자랄 수 있다.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정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, 이것 또한 뭐 별로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리를 했다고 해서, 모유에서 분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더 정착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장에는 굉장히 많은,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섭취한 균이 어디에서 분리를 했든지 간에 장에 들어가서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먹는 동안에만 효과를 나타내지,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 정착을 잘 해서 몇 개월간, 몇 년간 장에 다른 균들과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조금 정착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굉장히 미미하고요,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마케팅적인 이야기다. 우리가 그냥 모유에서 또는 아기의 분변에서 분리를 했으면, 사람한테 분리했으니까 그럴 듯하죠. 음식에서 분리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유산균 제품도 먹을 때만 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, 끊으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. 좀 아깝긴 합니다만 아무튼 없어지기 때문에 이왕 먹을 거면 그래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.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만 섭취를 하면 되지, 이거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몇 개월간, 몇 년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또 우리가 유산균은 장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.